안녕하세요. 저는 NS대블의 박기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를 선정함에 의해서 약간 제 너무 과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의 디지털 성공 사례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다 자동 채점까지 얹어서 20분 만에 끝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여러 회사들이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NS대블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소개를 드립니다. NS대블은 이제 국가공인 자격시험 전문 플랫폼 사업자로 15년 동안 계속 평가 플랫폼만 이제 개발해오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전문 내과 전문 의사 시험들이라든지 아니면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고사, 그리고 지금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그리고 경남교육청의 아이톡톡 서비스까지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20개국에서 평가 플랫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한테도 굉장히 좀 뜻깊은 날이었는데요. 네이버 웨일팀을 만난 게 저희가 한 2020년, 2021년부터 공동 R&D를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웨일 UBT라는 서비스를 2010년에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10몇 년 동안 계속 평가 플랫폼을 개발했던 이유는 언젠가는 이제 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바뀌어 나갈 건데, 오늘 여러 강의자분들이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역량 바탕 교육도 해야 하고 과정 중심 평가도 해야 하고 맞춤 학습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근간에 저는 평가의 디지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가가 바뀌어야 평가를 준비하는 방법들이 바뀔 거고, 그리고 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학습 컨텐츠나 학습 방식들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대학의 케이스입니다. 예전에는 시험을 칠 때 폐에 물이 차면 백고동 소리가 들린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필로 암기식으로 외워서 시험을 쳤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병원에 갔을 때 청진음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백고동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암기식으로 푼 소리와 청진음의 소리를 연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게, 실제 청진음을 들려주고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문항으로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학생들의 교육이 바뀌고 실제로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양성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맞춤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춤 학습을 하려면은 개개인에 대한 굉장히 미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성취 기준이나 단원이나 차시 기준의 학생들의 어떤 성취도가 아니라 문항의 분석을 저희가 해보려면은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의 덧셈인데 반올림이 있는 한 자릿수 덧셈에서 멀티미디어 자료가 있는 자료인지 아니면 이미지로 제시된 자료인지, 이런 어떤 자료가 제시되는지까지를 파악을 해서 그 문제에 맞고 틀림에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미세하게 학생들을 분석을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과정 중심의 평가에 가장 힘드신 거는 오늘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불편하시잖아요. 그 불편함을 편리하게 바꿔줘야 실제로 현장에서 과정 중심의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평가의 디지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앞서 계속 UBT라는 단어를 써왔는데요. 저희 UBT라는 단어는 유비쿼터스 베이스 테스트라고 해서 시공간의 제약 없는 디지털 평가 환경을 의미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듯이 PBT는 이제 종이로 시험 보는 방식이었고요. 그다음에 CBT로 IBT로 넘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컴퓨터실을 구축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환경을 구축을 해야 하고, 그 인터넷 환경을 구축했는데 맨날 인터넷이 끊기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넘어서서 UBT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태블릿이나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나오면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지금 보시는 장면이 연대치대 강의실인데요. 지금과 같은 강의실입니다. 강의실에서 그냥 태블릿을 분배하고 시험을 치고, 심지어 쓰기 시험입니다. 키보드 연결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환경인데요. 별도의 컴퓨터실 없이도 언제나 시험 볼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UBT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웨일과 같이 함께 만든 웨일 UBT는 재택 시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시험들은 아무리 어떤 시험이라고 해도 시험의 안정성 때문에 시험 보는 기관들이 디바이스를 나눠주는 형태를 계속 고민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거의 1인 1단말로 자기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개인의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집에서든 또는 교실에서든 쉽게 시험 볼 수 있는 환경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을 웨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꿈은 저희가 재택평가뿐만 아니라 아까 20개국에서 저희가 같이 R&D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곳이 히말라야 산 위에서 인터넷이 간헐적으로 3G가 통하는 곳에서도 여기 한국에 있는 학생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평가를 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NS대블의 비전입니다. 오늘 평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종이로도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문제은행이나 이런 그 컨텐츠가 이미 DB화되어 있다면 종이로도 시험을 볼 수 있으셔야 하고, 당연히 컴퓨터실에서도 시험을 보실 수 있어야 하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집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런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됐을 때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은 시험에 대한 무결성입니다. 시험을 치다가 그 의대생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의사시험을 한 번을 보는데 그 중간에 한 교실에서 장애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부분 100% 소송으로 갈 거고요. 특히 지금 학교에서 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총괄평가에서도 만약에 시험 중 중단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그거는 학부모들과 깊은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시험을 안전하게 칠 수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이제 솔루션이나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셔야 할 부분들은 문항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평가 환경을 디지털화해야 한다, 평가를 수시 평가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학생들한테 그 학생들의 역량을 무엇을 평가하고 싶은지 거기에 맞는 어떤 문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의사국시에서 가장 실패했던 케이스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평가 환경이 디지털화되니까 동영상으로 그 사례 기반의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환자와 의사의 내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뭐 청진님들을 연결한 그런 멀티미디어 문항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무슨 빨간색 스웨터를 입은 여자분이 나와서 무슨 진료를 받으면 정답은 3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외우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실무 역량을 평가하고 싶어서 문항을 멀티미디어로 바꿨는데 그 문항의 어떤 패턴 때문에 결국은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더라. 뭐 이런 우울한 결과들도 있어서 지금은 오래됐죠. 의대에서도 멀티미디어 문항을 도입한 지 한 8년 정도 됐으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이제 문항을 가이드를 내고 있냐면 예전에 의사국시에서 한 문항당 그 풀이 시간을 저희가 30초를 적정 시간으로 봤는데 동영상 멀티미디어가 들어오는 문항 수를 전체 문항 수에서 몇 프로로 한다라는 그 정책을 정하고 그 문항들은 75초 이내에 풀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동영상은 30초를 최대 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동영상에 들어가는 시나리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그 특정 어떤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학생들이 문제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문항을 만들고 그거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과학회나 이런 전문학회에서는 동영상만 멀티미디어 문항이냐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판단할 수 있으면 고품질 사진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문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지금 옆에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스택 모드라는 사진인데요. 그 엑스레이나 MRI로 판독했던 사진들을 한 환자에 대해서 한 문제에서 10개 또는 30장, 100장의 사진을 주고 그 사진을 이제 그 시기별로 보면서 판독하는 문제들을 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의 환경들이 AI 디지털 교과서 시대가 오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 멀티미디어로 공부했는데 어떤 문제로 학생들을 평가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예를 들면은 지금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시험에서는 그 드래그 앤 드랍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문제의 그 문장을 주고 문장을 조합해서 하나의 문단을 만드는 문제를 이제 그 유형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종이 시험보다 학생들이 그 IBT 환경에서 훨씬 더 편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문항들이 조합형이라는 문장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기역, 니은 보고 순서에 맞게 기역, 니은, 디귿이 맞냐, 기역, 디귿, 니은이 맞냐 이런 조합형 문항으로 많이 출제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학생들이 그냥 읽고 찍는 문제였다면 이제는 실제로 자기들이 배열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읽어볼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문항을 푸는 데는 굉장히 편하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학생들의 어떤 그 평가 환경을 디지털하기 위해서 어떤 문항을 만들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행 환경과 그다음에 문항들이 디지털화가 되면 그 평가의 전 영역이 데이터로 축적되고 분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은 AI 맞춤 학습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플랫폼 사업자라서 민간보다는 앞으로 한 3년 후 5년 이내에 공공에서의 교육이 훨씬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청분들 만나면은 우리는 예산을 너무 잘못 쓰고 있어,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라고 자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물론 어렵고 더딘 길을 가고 계시지만 공공이 훨씬 더 민간보다 발전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으시고 실제로
공동의 노력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터가 가장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모였을 때 분석할 수 있는 길은 공공에서의 학습 분석이 가장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두 번째 주제인 그 의학교육 사례로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공교육인데 그 갑자기 의대 사례를 얘기하지라고 아마 궁금해하실 건데요. 의학교육은 요즘 최근에 알려진 것처럼 여러 가지 좀 슬픈 과정들을 겪고 있지만 가장 디지털화가 빨리 된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일단 그 의학교육은 그 지금 공교육과 다르게 교과서부터가 아니라 평가부터 디지털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UBT라는 방식으로 평가 방식을 디지털화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랬더니 그 자연스럽게 따라온 변화가 모의고사나 아니면 전공의 시험이나 이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들이 디지털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 의사 국시가 그 디지털화되었는데 그 학교에서 시험을 종이로 치다가 혹시나 국시 그 불합격률이 높아지면은 학교마다 좀 문제가 되니까 준비하는 시험들도 당연히 디지털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교육의 변화는 학생들에 의해서 좀 주도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왜 저희는 시험을 디지털로 보는데 문항은 청진음이 들려오는데 왜 교과서는 종이로 공부를 해야 합니까? 라는 게 학생들의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청진음을 들려줄 수 있고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실습 과정 전체가 디지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고통을 의학교육 내에서도 겪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대는 6년 교육과정 중에서 2년 동안 일반 지식을 공부하고 2년 동안 그 통합교육과정을 공부하고 2년 동안 무려 실습을 나갑니다. 이 실습을 나가면은 학생들이 의대 내에서는 항상 학생 중심의 교육을 받다가 병원에 가면은 학생들이 항상 뒷전이잖아요. 환자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좋은 교수님을 만나면 좋게 공부를 하고 아닌 교수님을 만나면 항상 그냥 주변에서 숨어서 국시 공부만 하다가 오는 시간이 그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2년의 시간 동안 학생들은 어떤 행동을 했어야 하냐면 6주 동안 그 내과 실습을 갈 때 학생들이 작성해야 하는 페이퍼가 2,000장이 넘어갑니다. 그 많은 종이, 왜냐하면 실습을 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하고 성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2,000장의 기록지를 다 쓰고 마지막에 결국은 한 학기 끝나고 교수님한테는 학점 ABCD를 받는 겁니다. 지금의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피드백이 너무 늦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해서 의대에서는 그 실습의 디지털화를 추진을 하고 결국은 이 전 과정이 데이터로 쌓이면서 지금 전자 포트폴리오 증명 체제까지 디지털화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있었는데 우선 여러 가지 용어와 학습 용어와 그다음에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은 공교육에서도 이미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금 성취 기준이나 이런 표준 그 정책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데 의학 그 성인 교육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진통을 겪었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항 유형에 대한 어떤 개발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번 수행 평가나 이런 그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의대에서 그 진통을 겪었다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2년 동안 실습 과정을 좀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그 학생들한테 기록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행동들을 가지고 자기가 성찰하게 하고 그다음에 교수가 적절한 시간을 투입해서 평가하고 피드백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제가 한 장으로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이 활동을 할 때 그 교수님한테 들었던 피드백 중에서 가장 이제 슬펐던 게 한 교수님은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없다. 기존에는 학생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다 끝나고 난 뒤에 평소에 잘 보였던 학생, 성실했던 학생이면은 A를 주고 잘 안 보였고 좀 인사가 불성실하고 태도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BC를 줬었는데 이 모든 활동들을 이렇게 정규하고 그럼 교수님들도 다시 배우셔야 하거든요. 학습하셔야 하거든요. 재학습해서 평가를 다시 하라고 하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절대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한 분이 계셨고 두 번째 분은 의대가 미래냐.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름이 서비스가 나가다 보니까 왜 의대생들은 실기 잘하고 열심히 잘하면 되지 이거 포트폴리오처럼 이런 그 전자 포트폴리오나 이런 수행 평가 결과를 모으게 하고 계속 강요하냐 이런 거에 대한 반발도 많으셨고요. 가장 그 고통을 그렇게 겪으신 다음에 근데 KMCA라고 하는 의과대학 협회에서 필요성을 반드시 느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추진을 한 4, 5년에 걸쳐서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학생들의 실습 과정을 고찰해 보니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성찰하고 스스로 피드백을 갖는 활동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이제 진료와 대부분 연결되는 거죠. 진료에 어떤 환자들이 외래로 오거나 입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조치하는지를 묻는 과정이 또 있었고, 임상술기라고 하는 거는 혈압을 재거나 피를 빼거나 이런 실제 그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 행위들을 실제로 잘 수행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기타 학문별로 본인들이 스스로 기록하고 그 평가하는 주제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들이 다 모여야지만 교수들이 평가하고 데이터를 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까 그 이진백 교수 그 리더님이 발표했던 과정 중에 수행평가 과정이 그 주제를 먼저 정의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주제를 정하는 활동들이 이런 활동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주제가 정해졌다면 그 주제에 맞게끔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기록지를 어떻게 써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그 기록 형태가 한 6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외래해진 기록지라는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외래해진 기록지라는 건 어떤 거냐면, 병원에 가시면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교수님들 기다리다가 옆방에 기다리고 있으면 잠깐 오셔서 그 간호사분이 학생 인턴이 있는데 학생 인턴이 실습차 환자분에 대해서 이제 외래해진을 미리 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동의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 환자분의 실제 병력이 어떻게 되고 가족력이 어떻게 되고 술 담배를 어떻게 드시고 이런 것들을 미리 물어서 그 진료를 차트를 자기가 스스로 씁니다. 그러면은 그 환자가 교수님을 만나러 가면은 그 교수님을 만날 때 옆에서 교수님이 또 내담하는 과정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관찰한 다음에 교수님이 나가신 다음에 본인이 작성한 외래 그 애진 기록지와 교수님이 그 작성하신 기록지를 비교하면서 성찰하는 그 과정을 외래 애진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은 SOAP라고 해서 그 과정으로 기록지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 이 기록지를 만들 때 그 의대에서 고민하신 건 뭐냐면 어떻게 평가할지를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평가할 기준에 맞춰서 기록지를 쓰셨습니다. SOAP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기록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평가도 당연히 SOAP로 나오고, 그 S의 항목에서 현병력을 어떻게 보고 주소록을 어떻게 작성하고, 그리고 이 평가 기준에 관한 근거를 텍스트로 다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기준표를 학생들한테도 미리 공개를 해서 그거에 맞춰서 학생들이 실습하게끔 유도를 했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이 기록표에 맞춰서 이 기준표에 맞춰서 채점을 했습니다. 이 루브릭이 변천사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3단계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좀 텍스트를 적게 보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채점표를 만들었는데요. 만들고 났더니 교수님들 패턴이 다 3점 아니면 다 2점, 항상 극단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중간점을 다 주시거나 아니면 다 높은 점수를 주시거나, 그래서 그 평가의 공정성 부분이 또 문제가 돼서 4단계로 그래도 좀 고민하시게, 그래서 2, 3에서 사실은 좀 고민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었고요. 이 평가 점수가 각각의 어떤 지표로 만들어지는지 연결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점을 한 다음에 결과가 지금 전자 포트폴리오까지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대는 이제 실습까지 전선을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죠. 전체 이제 학습부터 평가, 그다음에 실습 모든 데이터들이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평소에 데이터를 다 쌓은 다음에 졸업할 때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꾸밀 수 있게 됐고, 그 중에서 제일 맞는 좋은 거 20가지 어떤 액티비티들을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면 학교에서 평가를 하고 KMC라는 의과대학 협회에서 이 제도를 인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전자 포트폴리오를 병원이나 학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서울대 의대, 인제대 의대, 그다음에 연대 의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의과대학들이 절대평가로 체제를 변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의대생들이 졸업하면 학점이 없고 그냥 의대생을 졸업했냐 패스했냐 페일이냐 라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전공의 학생들을 뽑을 때 예전에는 그나마 국가고시 점수, 그다음에 어느 학교 나왔는지, 그다음에 학교 때 학점 보고 뽑았었는데 학점이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 디지털 졸업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특히 조민이라든지 요즘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었던 사건들이 있고 난 뒤부터는 이 전자 포트폴리오가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플랫폼에서 막아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자 포트폴리오를 오늘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포트폴리오도 평가 플랫폼입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역량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때문에 오늘 평가의 주제에서 가장 끝판왕은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여기 계신 교사분들이나 교육부 분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결국은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쌓고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조합해서 누군가한테 재평가받기 위해서라면 거기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보안과 그다음에 그 위변조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에서는 의과대학 협회가 그 역할을 했다면 당연히 공교육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과정이 디지털화되고 나면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학생이 6년 동안의 어떤 학습 이력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의대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은 뭐냐면 본과 1, 2학년, 의학과 1, 2학년이 됐을 때 이 학생이 10년 후에 어떤 병원에 어떤 과에 어떤 전문의가 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기 추적 학습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사 케이스로 저희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보겠습니다. 이게 의과대학이 여기까지 오는데 한 8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2024년에 바뀌고 10년인 거네요. 2023년에 그렇게 평가를 전환하고 난 뒤에 실제로 실습 포트폴리오까지 다 모든 걸 완성하는 데까지 1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의대라는 집단은 굉장히 작은 집단입니다. 공교육에 비해서는. 그럼 이 공교육에서 전체 데이터가 모아지고 분석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갈 때까지는 이제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법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 시간이 굉장히 짧게 소요됐습니다. 도입을 결정하고 6개월 만에 전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디지털화에 성공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평가가 바뀌었으니까 교육 환경들을 바꿔나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3페이지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행평가랑 선원술형 평가, 법전협의 케이스가 사실은 대부분 선원술형 평가입니다. 한 문제가 정답을 쓰는 게 한 6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학생들은 디지털화 됐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게 뭐냐면, 기존에 시험 치러 가보면 다들 여기 팔목에 아대 같은 거 하고 오고요. 팔로 손으로 글씨를 한 문제에 6페이지니까 20페이지, 30페이지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평소에 훈련하다 보니까 여학생들은 거의 손목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다 전산화돼서 좋았고, 그거를 이제 평가하는 과정을 이제 자동화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선원술형의 자동 채점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일반 논술형의 자동 평가나 일반 에세이를 자동 평가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논술형 문제들은 문장의 완결성이나 어떤 논리성이나 이렇게 바라보는 평가 요소들이 보통 6가지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선원술형 문항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문항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 채점 엔진을 만들기 위한 학습 데이터 구축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국가시험은 가능한 게 한 문제당 최소 1000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000개의 데이터 만들 동안 공교육에서는 이미 한 학교가 다 시험을 다 쳤을 데이터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최소한의 150개 데이터, 100개 데이터로 학습시켜서 자동 채점이 가능한 게 이 연구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LLM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스몰 LLM으로서는 이렇게 학습시켜서 자동 채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여러 가지 문항 유형과 메타데이터 정의와 그다음에 루브릭에 대한 어떤 측정 연결을 잘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잘 구축해야 한다는 것까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페이지만 설명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동 채점이라는 부분은 절대 그냥 종이의 데이터를 텍스트로 전환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채점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야 하는 150개, 300개의 최소 데이터는 각 문항에 대한 분석 데이터와 그다음에 문항 컨텐츠의 내용도 들어가고, 평가 기준에 대한 컨텐츠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왜 그런 점수가 나왔는지를 채점한 요소들의 라벨링 데이터가 들어가야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학습해서 자동 채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과정은 여기 보여드렸던 CTS 모델이 하든 아니면 하이퍼클로버가 하든 그거는 AI 부분이니까, 내용 전문가로서 데이터를 잘 구축하고 학습 모델링을 만드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시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